됐는데 옛날에 제가 그 도끼학설이라는 그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1990년에 이 책을 써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책 때문에 곤혹을 치렀는지 몰라요. 이 책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내가 학교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그런데 이 책에 내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이 당황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역사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약용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실학자. 반개 유형은 실학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호 이 그러면 실학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면은 조선 왕조에 조선 시대에 실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실학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를 들면 실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분명히 있었죠. 동학이라는 걸 내걸고 동학에 헌신해 가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위해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분명히 말기에 동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동학이 있었던 것처럼 조선 왕조의 실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은 분명히 있었던, 조선 왕조에 있었던 운동인데, 조선 말기에 있었던 운동인데, 실학이라는 게 동학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실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뭐 반개부터 뭐 성호부터 해가지고 정다산으로 해서 무슨 최한기까지 해가지고 뭐 이재마까지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실학자들의 운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생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1930년대 최남선 씨, 문일평 씨 이런 사람들이 조선 역사를 볼 적에 조선 그 임난 이후에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어떤 학풍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있었죠. 학풍이 있었다 하는 말하고 그들이 실학운동을 했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동학운동을 했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조선 왕조의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를 알고 배운다, 그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뭐냐면, 조선 역사에는 실학운동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실사, 임진왜란 이후에 지식인들이 어떤 반성이 일어나면서 실사, 보다 실용적인 인민의 이용 후생을 중시하는 어떠한 관심을 가진 훌륭한 지식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후대의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들을 어떻게 역사학적으로 기술할 것이냐, 알겠어요? 역사 기술의 방법상 생겨난 20세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실학자, 그러니까 20세기에 이 실학이라는 게 문제가 됐겠냐 하면은, 실학이라는 거를 말해야 뭐냐, 우리 민족이 조선 왕조의 주자학 중심의 성리학에서 깨어나서 근대를 맞이한다고요. 근대를. 알겠어요? 근대를 맞이하는 이런 훌륭한 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학을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20세기에 실학을 말했던 학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라는 게 필요한데, 이 근대에 해당되는 우리의 흐름이 있었다 하려면은 실학이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고,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관련되면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본주의라는 거랑 결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맹화가 있었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안에서 그래서 자본주의 맹화론이 이런 말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 예를 들면 70년대 천관우 선생이라든가 한우근 선생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문제는 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꼭 근대를 찾아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로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적에 반드시 근대를 얘기해야 되고 이 근대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근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대라고 하는 문제가 자 보세요. 아까 이 역사를 내가 오늘 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다고 볼 적에 여기가 지금 근대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대가 여기일 수는 없죠. 여긴 뭐가 되겠어요? 고대가 되겠죠. 고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중세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로 이렇게 역사가 간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고대, 중세, 근대라는 말을 역사에서 꼭 써야 되느냐 그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개념 속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가 있는데 고대, 중세, 근세로 올수록 역사는 유치한 데서 좋은 데로 갔다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고대 가서 살고 싶어요? 근세 가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대로 가면 뭐냐면 원시사회라고 그래 이거를. 그런데 과연 그런 얘기가 정당하냐 이거야. 자, 내 인생을 보세요.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하면 지금 60대 지금 내가 50대라 그러면 50대가 지금 근대 아니에요. 그럼 뭐 고대가 20대 정도 뭐 10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0대에 20대 내가 유치했습니까? 물론 어리긴 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가치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적에 거기가 나빴다고만 날 생각할 의미가 없다 그거야. 그죠? 내 중세가 나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사를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암암리에 여기에 가치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서양 사람들은 근대에서 자기들이 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양식 근대가 없는 너희들은 다 유치한 놈들이다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20세기 학자들이 우리 역사에서 피눈물 나게 근대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고대, 중세, 근대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내 미칠 노릇이 이런 얘기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데 어느 누구도 역사학자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피눈물 나는데 근데 이 책 썼다가 얼마나 욕을 먹고 내가 항상 김용옥 죽일 놈이라고 말이야. 내 제자 새끼들도 이 책을 갖다 인용을 못해. 다 써. 내 이게 한 5만 부가 우리나라 한 5만 부가 나간 책인데 이 책에 뭐냐면은 이게 전부 그 당시면 이 책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하는 모든 역사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면서도 레퍼런스에다 한 줄을 안 써 이 새끼들이. 이렇게 비겁한 거야. 우리나라 역사학이라는 건데 이제는 새 시대가 왔어요. 다 무너진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자 보세요. 이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냐면은 칼 막스가 근세로 오면서 뭐냐면 칼 막스가 역사를 발전 단계로 이렇게 해서 5단계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원시공산제, 그 다음에 뭐죠? 노예제, 그 다음에 뭐죠?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시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는 픽션이에요. 픽션. 자기들도 픽션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공산사회라는 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건 안 온 거죠. 미래에 도래할 거죠. 공산사회 도래할 거죠. 그러면 여기 원시공산사회랑 공산사회 빼놓고 본다면 뭐가 남아요?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가 남죠. 그러면 이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가 뭐예요? 이게 바로 고대가 되고 이게 중세가 되고 이게 근세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세가 되려면 반드시 자본제가 있어야 되고 중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봉건제가 있어야 되고 고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예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라 시대에는 무슨 노예가 어디가 있었다. 그렇게 하고 고려제에 가면 뭐냐면 지방 전부 이렇게 분권화돼서 봉건 영주들이 있었다. 장보고도 있고 장보고는 하여튼 있었다. 그러다가 근세로 그러면 이런 도식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세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세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크시스트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암암리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봉건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봉건제라는 거는 조폭. 봉건제라는 건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이라는 건 뭐냐면 구역을 떼주잖아요. 야, 넌 어느 구역 맡아? 넌 어느 구역 맡는데 조폭들의 세계는 뭐냐면은 반드시 그 지역에 칼을 준다고. 그 지역을 맡은 놈들은 지가 칼 집으로 지가 다 해놓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군사, 경제가 완전히 독립되는 어떤 단위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분봉이라고 그래, 그거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놈들하고 오야분, 꼬분 관계가 성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본 말로 오야분, 오야꼬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야분하고 꼬분이, 그러니까 봉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중앙에 천자 같은 게 하나 있고 왕이나 천자 같은 게 있고 얘들이 띄워준단 말이에요, 땅을. 에? 그러면 얘들이 이게 하나의 나라들이에요. 아주 독립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에 완전히 영주들이 왕처럼 살아요. 근데 여기는 얘들 가운데 서로 여기에다 충성하게끔만 얘들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독특한 체제예요. 이런 독특한 체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근대를 얘기하려면 근대 이전에 반드시 중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거야. 중세 봉건제가 있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조선 봉건 윤리에 젖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조선 봉건 사회. 웃기는 얘기야. 조선이 어떻게 봉건 사회예요. 봉건 사회면은 이도령이하고 춘향이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질 않아요. 왜냐면 변사또가 거기서 칼질해버리지 이 새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도령이가 반드시 변사또를 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시험을 봐서 중앙에 가서 관리가 돼서 그 변사또를 벌할 수 있는 마패를 얻어와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중앙 관료 체제란 말이에요. 이건 봉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봉건이라는 건 남원에서 칼집이끼리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변사또, 야, 이 새끼 왜 내 색시 가지고 네가 지랄하냐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결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건제라면은. 이해가 가시죠? 네. 세상에 이런 봉건 제도가 인류 사상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주나라 천자의 하와 제후, 노나라니 뭐 이런 제나라니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봉건 제후국들을 주나라 천자가 컨트롤한, 그래서 순행을 하고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둘째는 뭐냐? 서양의 중세 봉건이 있었다고. 서양 중세 봉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에도 막부가 있었다고. 그 외에는 봉건이라는 거 없습니다. 인류 사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마야 문명도 없고 잉카 문명도 아무데도 없어요, 이런 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근대 일본들이 서양 문물을 들여왔잖아요. 서양 문물을 들여와가지고 명치유신을 하고 왔으니까 명치유신은 오히려 중앙 집권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동경대학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경대학을 다녔지만 하여튼 그 동경대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일본들이 만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만든 근대 이전에 걔들은 뭐가 돼요? 에도 막부라는 게 뭐가요? 봉건 제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양 역사 패턴에 기맥히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명치유신을 하고 우리나라를 먹잖아요. 에? 그 정한론을 한 무슨 저 사이고 닭가모리나 이런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와서 그래서 그 한국을 먹고 보니까 한국은 조선 왕조라는 건 자기들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미 조선 왕조에 돼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얘들이 역사를 쓰면서 자기들이 개혁한 일본 식민지부터가 니들의 근대고 그 이전엔 봉건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봉건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데 한국은 봉건이라는 나라가 봉건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맞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좁은 틀 속에서 봐야 되느냐 이거야. 일본에는 유자라고 하는 게 대개 사무라이들이에요. 에도 막부에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라든가 초린, 대개 상인이에요. 상인. 초인들이라고, 이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초인들이 전부 이게 저 에도에는 유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그 뭐냐면 코가쿠라고 그래서 저 오기우소라이라는 사람이 이 코가쿠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 일본의 근대적인 그 학문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철저하게 반주자학적인 학문이에요. 주자학을 완전히 때려 엎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일본의 국학으로 발전을 하고 여기서 뭐 미토가쿠니 뭐 이런 학문이 나오면서 이것이 명치유신의 이게 그 뼈다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지스가쿠라고 그래서 시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명치유신을 한 학문을 시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씌워가지고 시락이라는 개똥 같은 이름을 한국 역사에 쓰고 정약용을 시락자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비판할 때지만 이거는 뭐냐면 일본 식민지 사관의 아주 전통적인 아주 정통적인 오류입니다. 이거는 일본 식민지 사관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아주 중요한 오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실학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자본주의 맹아론과 관련이 돼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주제학자여야 돼요? 반주제학자여야 돼요? 당연히 반주제학자라고 배웠죠. 근데 실학자 중에서 반주제학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정통 주제학자입니다. 저 정약용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주자의 학설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주자학의 틀 속에서 논어를 다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틀이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맞는 틀이 아니고 자 그러면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 반에 나보고 그러면 그럼 주작이 그러면 근대란 말이요? 그리고 나한테 묻는다고? 왜 주작이 근대 학문이 못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문제지. 그거를 그리고 왜 우리가 주작이 근대라고 근대의 자격이 있느냐를 묻기 전에 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너무도 뭐냐면은 근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부 뭐냐면 자비감에 젖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20세기를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뭐냐면 근대의 모델을 빨리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에 우리는 20세기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들을 우리가 죽도록 공부했고 나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이런 모든 학문을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고 과학도 그러니까 서양의 뭐예요? 서양의 종교, 과학, 제도, 민주제도, 예술 모든 걸 다 20세기를 통해서 들여온 건 뭐냐면 빨리 근대적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근대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어떠한 인간이 참으로 근대적인 인간인가를 말해야 됩니다.
서양놈 같이 되는 게 근대적 인간입니까? 에? 내가 무엇이 근대적 인간이냐고 하는 인간에 대한 아무런 탐구가 없이 역사학자들은 그저 무슨 자본주의 맹아 하다 보니까 무슨 저기랑 뭐 보부상까지 들쳐가지고 뭐 하고 뭐 개성상인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역사를 나는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동시에 우리 역사는 뭐냐면은 너무도 그러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틀이 역사 밖에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역사 자체 내에서 그 역사가 추구했던 목표를 제각기 다른 가치와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봐야지 하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대한 역사가 됐다든가 이 역사는 반드시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져야 된다든가 이따우 썩어빠진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봐야 되고 그것은 뭐냐? 우리 민족이 근원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거다. 무슨 얘기?